윤석열 정부의 인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광훈 씨 딸이 발행인인 신문사의 논객이 비서관으로 발탁돼 논란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이 일부 목회자들의 정치 행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에는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를, 이달 7일에는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지지를 위해 모였습니다. 스완슨 기념관 유지재단이 보호자들의 거듭된 폐업 철회 호소에도 중앙요양원 폐업을 강행하면서 연로하신 부모님에 대한 보호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평화나무 기획보도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화나무 뉴스 박지희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 10일 대통령에 취임했죠. 윤 대통령은 종교 다문화 비서관으로 김성회 한국다문화센터 대표를 임명했는데요. 김성회 비서관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 4월 27일까지 전광훈 씨의 딸 전한나 씨가 대표로 있는 자유일보의 논설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김 비서관은 자유일보에 김건희 평강공주, 김건희 대표 윤석열 훌륭한 동반자 될 것과 같은 칼럼을 게재하며 윤 당선인과 김건희 여사를 축혀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 새롭게 대통령실 출입을 허용받은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는 강경 보수 성향의 유튜브와 매체들이 소속돼 있는데요. 이 단체의 대표를 지내기도 했던 신의 한수 신혜식 씨 역시 전광훈 씨와 오랜 연대를 해왔습니다. 보도에 신비롱 기자입니다. 전광훈 씨의 딸 전한나 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자유일보, 새 영부인 김건희, 대한민국의 온달장군과 평강공주 역할 기대, 김건희 신드롬, 김건희 마녀사냥, 정당한가 등 김건희 씨를 노골적으로 어필하는 듯한 칼럼이 눈에 띕니다. 윤석열 정부의 종교 다문화 비서관으로 내정된 김성회 씨의 칼럼입니다. 김 내정자가 자유일보를 통해 김건희 씨와 윤석열 대통령을 찬양한 칼럼만 약 36건, 김 내정자는 이전에도 동성애를 정신병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위안부 피해 보상을 밀린 화대라고 표현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는 전광훈 씨 측과 비슷한 인식구조와 역사의식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대통령실 출입 등록 기준 언론사 추천단체가 된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관계자들 역시 우파 인사로 알려진 인물들이 대다수입니다. 특히 해당 단체의 3대 회장이자 고문으로 이름을 올린 신의 한수를 운영하는 신혜식 씨는 전 씨와 돈독한 관계를 이어온 인물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국민을 화합시키고 통합시킬 수 있는 자 바로 전광훈! 그러나 유독 전광훈 씨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불만을 쏟는 모습입니다. 자신과 연대했던 인물들이 호명되는 상황 속에서 유독 자신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떼를 쓰는 모습입니다. 전 씨의 현재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윤석열을 찍었던 48%가 왜 41%로 반대로 떨어졌냐? 딱 하나입니다. 이명박과 박근혜 같은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뭐냐? 우리가 대통령을 만들어 놓으니까 결국은 지들끼리 헤쳐먹으려고. 이것 때문에 지금 떨어진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럼 누가 장관으로 임명해야 되느냐? 누가 차관해야 되느냐? 누가 기관장 해야 되느냐? 딱 원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조국을 위하여 깜빵 갔다 온 사람을 임명하십시오. 한편 지난 7일 열린 집회에서는 참석자들이 시민을 폭행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소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평화남은 뉴스 신비롬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물밑에서 윤석열 지지 모임을 주도한 목사 기억하시죠?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특정 정당의 후보 지지를 위해 모임을 주도해온 모습인데요. 권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 뛰었던 인물 중 한 명인 염주영 목사. 그는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매우 바쁜 모습입니다.
그는 지난 7일 오전 8시 경기도의 한 리조트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조참 모임을 주도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자칭 개신교 지도자 8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자 지지를 위해 아침부터 버스를 타고 달려가 부산에서 40여 명이 집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 일어나셔가지고 손과 손을 맞잡고 한기총 은기호 목사님께서 중간에서 기대해 주십니다. 염재용 목사님 오늘 또 맛있는 걸 우리 사준다 그랬으니까 기대하고 먼저 나라와 민족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 부산시를 위해서 우리 시장님이 이번에 출마하는데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함께하여서 꼭 압도적으로 표가 많아지게 해달라고 당선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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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님이 이제 남은 임기를 마치고 또다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의 도우심에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바람이 힘을 합쳐서 당당히 될 때에 아버지 당선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될 수 있게 하여 이 시장님 한 분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주의 종들이 시간과 마음을 다 바쳐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는 지난 8일 설교 시간 자신이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나선 이유도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뭐 나라가 너무 걱정이니까 손을 잡고 다 기도하는 거예요. 윤석열을 손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가 너무 감동을 받아 뭐예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오래전에 이런 신앙생활을 내가 했다 어릴 때에. 근데 오늘 여기 와서 너무 감동을 받았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사랑스러웠던 거예요. 나는 그분이 뭐이 좋은지 뭐 좋느냐 그러면 이게 좋은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나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사내 대장부가 아내를 사랑하는 게 멋지잖아요. 요즘 아내 손을 대고 욕을 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성이지만은. 근데 그 아내를 김건희라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 남들은 뭐라고 해도 앞치마를 하고 아내에게 요리를 해주는 그것이 얼마나 멋있는 남자입니까? 아내를 한다는 마음이 드는 게 나는 그게 좋은 거예요. 딴 데는 다 모르겠어. 다 그런 게 나는 그분이 그게 좋은 거예요. 제일 멋있는 응답이십니다.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따라하세요. 환경이 다가오는 응답. 나는 가만히 수가 있어. 근데 환경이 다가와. 나는 아무도 아는 분이 없었어. 근데 이상하게 환경이 다가와고 알게. 사랑의 배달촌 하시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알게 예, 그랬죠. 예, 그랬지요. 그래서 예수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명박이가 머슴을 알아가지고 청와대 가서 머슴을 이야기한 거예요. 아, 목사님한테서 그 워딩을 듣고? 네,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쓰지 말고. 나는 항상 머슴 이야기 하니까 이명박이 그걸 자기가 머슴 인용한 것 같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아, 저는 분명히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했다고 말은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리 잘못해도 아무리 실수를 해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길입니다. 아까 윤석열 당선인을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아, 저는 그분이 주가조작 혐의가 아, 예, 그거는 제가 들으십니다. 예, 저는 이제 그건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나 나는 딱 하나 우리 예수를 믿으면 하나가 좋습니다. 무식하게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고 유식하게 논리를 쪼개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무식한 게 좋습니다. 지도자는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환경이 다가와서 봉사를 조금 하게 된 것이고 또 목사님들 모이면은 나라 기독교 국가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 한마디라도 한번 해주면은 지도자들이 그래 가는데 보탬이 안 되겠는 거 이기지. 저는 원래가 7년 동안을 그 사랑의 배에다 두고 안에서만 살았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 나를 끌어내세요. 제가 밥을 요리를 보통 잘한 게 아닙니다. 저 그걸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윤석열을 보니까 밥을 할 줄 알고 그게 동명상이자고 그게 좋더라고요. 윤석열이가. 밥은 저도 잘하는데. 아, 그게 여자는 당연해야지. 목사님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시켜서 그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제 마음에 이제 그런 은혜가 와서 아, 요 일을. 그러면은 윤석열 당선인 만나셨을 때 무속 논란이나 신천지 개입 의혹 이런 거는 아, 저는 그런 거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다만 아, 나라가 어려우니까 네.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모여가지고 모이자 이래 기도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권순동이한테 막 전화를 했더만요.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권순동이가 얼마나 키가 또 윤석열한테도 했지요. 네. 그러니까 그게 됩니까? 안 받으세요. 그래갖고 얼마나 제가 이시원 전 검사가 이번에 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인사도 문제고 국가가 지금 민주주의가 퇴보할 거라고 하는데 저는 모릅니다. 그런 거 저는 모릅니다. 아니 모르지 않아요. 제가 보통 하는 그런 거. 아니 목사님 만나고 권순기한테 전화를 가지고 다음에 전화하시면 제가 전화 받습니다. 선생님 저랑 사진 한번 찍으실래요? 아니.
평소 목사는 머슴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인정 욕구에 목마른 이들의 무책임한 행보가 한국교회를 더욱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평화나무 뉴스 권지연입니다. 폐업을 통보받은 중앙요양원 소식 몇 차례에 걸쳐 전달해드린 바 있죠. 보호자들이 지난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다시 한번 폐업 철회를 호소하고 나섰지만 관계자들은 요지부동입니다. 이 요양원을 운영하는 유지재단은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가 수원중앙침례교회 담임목사 시절 유치했는데 정작 김장환 목사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평화나무가 보도했던 중앙요양원 기사들입니다. 최근까지 평화나무를 비롯한 언론들의 문제제기와 보호자들의 호소에도 수원신기념관 유지재단은 지난달 세 번째 폐업 신고서를 수원시에 제출했습니다. 어버이날인 지난 8일 요양원 측은 부모님을 위한 보호자들의 행사마저 사전에 허가받지 않고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된다며 불허했습니다. 보호자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요양원 앞에서 어버이날 행사를 진행했지만 요양원 측은 어르신들을 방으로 돌려보내고 커튼까지 쳐가며 보호자들과의 접촉을 막았습니다. 어떻게 된 연유인지 요양원장에게 문의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업무 중이고요. 통화하지 않겠습니다.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지난 4월까지 수원시로부터 반려되기 무섭게 재차 폐업 신고서를 제출한 재단 측은 보호자들에게도 퇴소 요구서를 보내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어르신을 존귀하게라는 재단의 비전이 무색하게 보호자들에게는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볼모삼아 폐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보호자들은 지난 8일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수원시를 비롯해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와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에게 사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평화나무는 김장환 목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공문을 보내고 12일까지 답변을 요청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 재단 이사 중에는 강흥시 극동방송 부사장도 이름을 올리고 있고 김장환 목사의 아들인 김효샘 목사도 지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이사로 활동해왔습니다. 또 현 재단 대표이사 심윤섭 장로와 양로원장 서덕원 목사는 각각 수원중앙침례교회 장로와 협동사역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들이 김장환 목사와 고명진 목사에게 중앙요양원 폐업 철회를 호소하는 이유입니다. 10여 년 넘게 중앙요양원에서 지내온 고령의 부모님 걱정에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다는 보호자 A씨. 우리 엄마만 해도 지금 98세시거든요. 98세 어르신, 97세 어르신 다 80대 이러시고 치매가 있을수록 그러실수록 이분들 더 불안하시고 이런 낯선 환경이나 조금만 바뀌어도 더 이 증상이 악화되시고 쓸모없는 어떤 그런 물건처럼 그냥 본인들 목적 위해 가지고 그냥 우리는 이제 문 닫겠으니까는 딴 데로 옮겨라 결정 다 해버리고서 나가라 계속 하고 있는 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실제 한 보호자의 경우 지난해 재단의 요청에 따라 중앙요양원에서 다른 요양원으로 부모님을 모셨지만 몇 달 후에 부모님을 떠나보내는 슬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보호자 B씨는 그때만 떠올리면 지금도 사무치게 후회된다고 말합니다. 리스트를 주면서 이쪽 있는 데로 옮겨라. 여기 이제 자리가 이쪽으로 옮기면 된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다 해보니까 다 대기예요. 자리가 없었어요. 하다고 연락 온 게 10월 달이니까. 왜냐면 거기서 건강하셨거든요. 근데 그래도 환경도 바뀌고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옮기면서 많이 불안했거든요. 잘못되시지 않을까. 그건 정말 그 코로나 그때 한창 안 좋을 텐데 그때 저는 정말 이거는 어디다가 신고할 수도 없고 그때 너무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그 상황에서 노인들을 나가라고 하는 게 그게 보호자들은 이제라도 재단 측이 폐업을 철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어르신을 존귀하게라는 비전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평화나무 뉴스 김주수입니다. 평화나무와 최이삭 선교사가 함께하는 기획보도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 위치한 헝가리 자호니의 임시 숙소에 기거하는 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체코 출신 선교사는 러시아 국민들도 대부분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며 하루빨리 평화가 도래해 난민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뜻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권지연 기자입니다. 풍선을 함께 불며 마냥 즐거워하는 어린이들. 천진한 아이들의 모습은 예쁘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곳은 우크라이나 국경에 인접한 헝가리 자호니의 난민 숙소입니다. 청소년들이 더 어린 동생들을 돌봐주고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전쟁이 심하게 터져서 집을 잃고 그런 분들이 다 대부분 오셨더라고요. 10개의 방이 있는데 10개 방마다 방장들이 있어서 그 방장들을 각 리더들이 섬기고 그 리더 4명에 대해서는 이 두 자매가 섬기고 저희는 이 두 자매를 통해서 이런 제공을 할 거 제공하고 그 성경 말씀도 이 두 자매를 통해서 각 방장들에게 다 전달할 수 있도록. 헤어드라이기나 의류 등 일상에서 필요한 것도 많지만 무엇보다 의약품을 구하기가 힘든 것도 문제입니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해줄 자원봉사자와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전문가들의 손길도 시급한 상황. 3월 중순께 이곳에 도착한 에리따와 셀로나 씨. 이들이 최대한 국경 인접한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언제든 전쟁이 멈추면 고국으로 하루빨리 돌아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I hope after war we will come back to Ukraine and we will rebuild our country because our nation needs help. 체코 프라하에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 이곳까지 온 곽용화 목사. 국경지대를 다니면서 우크라이나인들을 위한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쟁통에 고아가 되거나 난민이 된 아이들과 여성들이 성폭력과 인신매매의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여성과 아이들을 인신매매하고 납치해서 성범죄 사용하는 일들이 체코 신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그 보호를 위한 기도가 또 필요하고 또 아이들을 학교 학습 교육의 문제도 좀 이제 많이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은 인재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인들을 도울 수 있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재능을 가진 분들이 많이 헌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러시아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전체 아동 750만 명 중 480만 명이 넘는 어린이가 난민 실세가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체 아동의 3분의 2 수준입니다. 곽 목사는 체코에도 30만 명이 넘는 난민들이 와 있다며 무엇보다 어린이들의 심리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경지대를 다니고 또 체코에만 30만 명이 넘는 난민들이 와 있어서 매일 거의 만나고 있는데 일단 아이들은 무엇이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부모님과 함께 와야 되는지, 왜 아버지는 우크라이나에 남아 있어야 되는지, 왜 엄마는 매일 침대에서 울고 있는지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그런 장면들에 대해서 설득보다는 그냥 위로할 수 있고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제가 만나본 아이 중에 90% 이상은 사실 상처를 가진 아이들이었습니다. 포격 소리, 특히 사이렌 소리 같은 경우는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놀란 아이들도 제가 봤고요. 체코는 그래서 그 연습용 사이렌 소리를 아예 꺼버렸습니다. 거기에 공포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소아암 걸린 아이들, 소아암 걸리거나 이제 부상 입은 아이들에 대한 치료, 즉각적으로 드레싱 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러시아인들도 대부분 전쟁을 원치 않는다며 전쟁이 하루빨리 멈추기를 위해 기도하자고 권면했습니다. 체코에 있는 러시아인들이 모여서 한 3,000명이 데모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 원하지 않는다. 푸틴 물러가라. 그러면서 평화를 의미하는 그 러시아 국기, 하얀색, 빨간색, 하얀색 그 국기를 들고 데모하는 모습도 많이 봤는데 러시아 사람들이 다 푸틴이 아닙니다. 근데 체코 안에 교육부에서도 지금 지침이 내려온 게 뭔가 하면 벨라루스, 러시아에 대한 인종차별을 교육하지 않도록 해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국민들이, 그 아이들이 푸틴이 아니기 때문이죠. 대다수의 러시아인들은 전쟁을 반대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푸틴이 실각하는 것, 아니면 내부에서 쿠데타를 하는 것,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가장 좋은 방법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속히 이 전쟁이 끝나게 하셨으면 하는 것이 사실 지금 가장 긴급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고 저 또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마음을 모아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 힘든 여정을 이겨내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평화나무 뉴스 권지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인터뷰 하느라 많이 바쁘실 것 같습니다. 수척해지신 것 같아요. 화면으로만 봐도 딱 알겠습니다. 예. 네.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요. 예. 살 좀 빠질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인터뷰를 통해서 좀 언론에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다시 한번 재차 인지하고 계실 테지만 좀 처음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시원정 검사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임명을 했어요. 하필이면 이 사람을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이 딱 소식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아, 저는 처음에 이제 어린이날에 가족들이랑 같이 나들이를 준비하고 있을 때 이제 그 아는 기자님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아, 처음에는 이게 뭐지? 이게 혹시 그 동명이인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왜냐면 설마 이게 도저히 저로서는 납득할 수도 없고 있어서는 또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뭐 다시 찾아보고 변호인단에 전화해 보니까 그게 확실히 맞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 사건으로 사회가 시끄러웠고 아직 그 잊혀지기도 전에 잊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진행형이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이 지금 완전히 끝난 상태가 아니에요. 네, 그렇죠.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이 지금 여러 건이 있거든요. 심지어 그 조작 사건 때 조작 부분이 밝혀지니까 그 이시원하고 이문선 검사가 처벌을 받게 되니까 괘씸죄로 해가지고 저를 갖다 보복 기소했던 사건. 그 사건이 작년에 대법원까지 공소권 남용, 즉 보복 기소의 공소권 남용, 우리나라의 최초의 판례로 남았어요. 오명을 남겼잖아요. 그 사건이 지금 공수처에 지금 접수가 돼 있고 지금 수사 개시를 막 하려고 있는 중이거든요. 어떻게 보게 되면 아직 그 조작 사건의 일렬들이 지금 정리된 것도 아니에요. 국민들이 잊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진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피나게 그 기사를 썼던 기자님들 다 계시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바탕해가지고 지금 공직기강에서 관리 감독하는 그런 위치에 중책을 맡긴다. 저는 이거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요. 특히 이 그냥 인선이 아니라 그 어떤 특정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더 두렵고,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더 두렵고 더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국민의 이익보다 어떤 조직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 국민이던 선한 사람을 조작하고 거짓을 해서라도 조직의 이익을 줄 수만 있다면 그런 걸 서슴없이 하는 사람. 또 조직에서 보호를 해주니까 처벌받지 않고 나가서 승진하고 때가 되게 되면 이렇게 정부에서 중책도 맡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로 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들 들기도 하고요. 윤석열 정부의 방향성을 지금 고스란히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우린 이렇게 가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초반에부터 이렇게 이런 이시원 전 검사 같은 조작 사건에 이미 가담돼 있는 걸 전 국민이 다 아는 사람을 갖다가 그지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는 정말 너무 위험한 선인인 것 같고 정말 사람을 공포에 떨게 하는 어떻게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저는 되게 그래도 용감하시다고 정말 생각하는 게 그 당시에 사건 났을 때 재판 과정에서 하셨던 말씀들 오히려 검사를 향해서도 이렇게 뭐 그 동생분한테도 떨지 마 이렇게 걱정하지 마 대한민국은 법이 지켜줘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도 그랬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나서실 수 있는 것도 대단히 용기다. 이 괴로움이 다 잊히기도 전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그렇죠. 저로서는 참 인터뷰를 하면서 왜냐하면 이미 이시원이나 이문선 검사들은 공권력을 이용해서 진짜 저희를 짓밟으려고 했고 저희 인생을 망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옛날에 있었던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지금 가 있잖아요. 갈 거잖아요. 그러면 그 후에도 승진을 했고 그렇죠. 승진을. 어떤 조작을 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나 저희 가족들한테다가 또 어떻게 피해를 줄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없어서 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두렵고 겁이 나지만 그래도 아닌 걸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그래야만이 이게 정의가 바로 잡고 저까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게 되면 사실은 뭐 어떻게 보게 되면 잘못된 거 보고 그냥 눈 감는 거밖에 안 되니까 저는 너무 사실은 이 사건이 있은 지 저는 뭐 8년 9년이 됐지만 특히 이시원 검사나 이문선 검사는 그동안에 언론에 대고도 또는 저 피해자 당사자 저희한테 단 한 번의 사과도 하지 않았어요. 정말 괘씸합니다. 만약 사과도 하고 반성도 하고 그러고 뭐 어떤 뭐 자중해서 자기 본인이 살다가 지금처럼 발탁되게 되면 지금처럼 그렇게 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례를 가정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자기가 저지른 그런 나쁜 조작이나 범죄에 대해서 인정도 안 하고 나아가서 진짜 사과는 고사하고 법정에서 몇 번 보기도 했어요. 그 이후에도. 그러나 아주 뻔뻔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그 당시에 국정원 조작을 뭐 검사는 인지하지 못했다는 식으로 해서 그냥 이게 1개월 정직 처분으로 내려졌지만 사실상 검사가 인지했다는 정황은 너무나도 많이 나타났잖아요. 인지 안 했으면 그거는 정말 인지 능력이 초등학생보다 더 못한 거고요. 정말 무능한 거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거는 거짓말도 너무 뻔한 거짓말을 한 거고 그 거짓말을 받아들인 게 검찰이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서로 자기 식구들을 감싸준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했던 그 이시원 검사의 행보들을 보면 뭐 강압 수사라든지 이런 걸로도 문제가 되고 그랬던 전력들이 있더라고요. 그랬던 사람이 이렇게 해서 뭐 간첩 조작까지 했는데도 그 다음에 부장검사까지 되고 이거는 정말 지금 검찰이 어떤 곳인지를 너무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아요. 예, 저도 뭐 이번에 이제 기사가 뜨면서 봤는데 그 이시원 검사가 걸어왔던 길이 그렇게 정당하지만 아니었더라고요. 저 사건 전에도 그렇게 강압 수사라든가 이런 선례를 오명을 남겼었고 어쩌다 하면 오명을 남긴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제 사건에 와서 또 조작하고 결국에는 그 두 사건에 처벌 다 안 받았어요. 처벌을 안 받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일이 또 다시 발생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럼 선생님 사건 그때 당시에 조금 더 윗선과 연계됐던 가능성 이런 거는 좀 그거를 파헤칠 수가 없는 게 파헤쳐 주질 않으니까 그때 검찰에서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고 경찰에다가 그걸 고발해도 검찰에서 다시 그걸 사건을 가지고 가거든요. 그럼 경찰에서도 조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수사권과 또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사들은 자기네 처벌하고 싶으면 처벌하고 처벌하기 싫으면 처벌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건이 그때 항소심에서 조작이 밝혀지고 저희들은 검찰에 대해서 고소 고발했고 그 윗선까지 조사를 해달라고 고소를 했었죠. 그러나 그때 뭐 그냥 담당 검사들이 뭐 증거에 대한 소홀한 검증에 인해서 뭐 징계 1개월 정도인가 1개월을 받았었어요. 사실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징계였고 그냥 본인들한테 휴가 주는 거랑 똑같고요. 솜방망이 같은 처벌을 주고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억울하니까 다시 이제 고소고발을 진행했는데 다 안 됐고 나중에 이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TF가 만들어지고 과거서위가 만들어져서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조사를 했어요. 그때 조사 결과 나온 게 이시원 이문선 검사는 본 조작 사건은 알고 있으면서도 조작된 증거를 제출했거나 알고 있으면서도 조작된 걸 묵인했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검찰총장이 사과까지 했죠. 그렇죠. 문인일 검찰총장이 사과했죠. 그때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래도 제대로 된 수사 저희들 생각만큼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윗선까지 밝혀지나 어느 정도 그래도 한 부분을 밝혔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과 처벌이 따를 거라고 저희들은 봤거든요. 그런데 역시 국민들이 관심 가지고 언론에서 이제 조명할 때는 그런 부분을 조사하는 척 하더니 가지고 있다가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을 쯤에 그거를 조용히 불기소 처분을 처리하더라고요. 검사에서. 결국은 두 번을 고소고발했지만 다 불기소 처분받았습니다. 이게 뭔가 한국에 오셔서 계속 뒤통수 맞는 느낌으로 살아오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수사기관을 믿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후에 징계가 이루어진 다음에 바로 검찰에서 저에 대한 괘씸죄로 보복 기수를 했고요. 저는 이제 그 증거를 조작당하고 양심도 없습니다. 사과에도 부족할 판에. 저는 증거를 조작당하고 사실은 어떻게 되면 너무나 이제
그 피투성이가 돼 있고 그렇게 힘든 때 다시 2주 만에 저를 다시 형사 재판에 세웠고요. 아주 그 정말 대검까지 나서서 전에 4, 5년 전에 기소 유예했던 사건을 일주일 정도 공소시효 남기고 저를 그때 다시 형사 재판에 세웠거든요. 근데 그때 재판에서도 역시 이런 식으로 기소하는 건 잘못됐다고 다행히 재판부에서 정의를 밝혀줘서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보복 기소의 공소권 남용이라는 네. 오명을 남기게 됐습니다. 그 사건이 사실은 작년에야 저희들이 대법원도 7년 정도 시간 걸렸거든요. 사실은 대법원 판사들도 검찰의 눈치를 계속 본 거죠. 그래서 7년 만에 그런 결론을 받고 저희들이 보복 기소한 그 공소권 남용했던 검사들을 공수처에 작년 11월 달에 고소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 예상하고 다른 게 저희들을 그렇게 판결문까지 있는 사건을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최초에 있는 공소권 남용 사건인데 이건 대해서는 분명 공수처에서 제대로 대한 수사를 빨리 개시하고 조사를 해줄 줄 알았는데 6개월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고요. 네. 최근에 이제 자동으로 배당됐고 언론에서 자동에 배당된 부분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막 떠드니까 어떻게 보면 등 떠밀어서 결국에는 5월 17일 날 오후 2시에 고소인 참고인 조사를 이제 와서 한다고 합니다. 참. 사실 이제 북한에서 분단된 국가에서 태어나서 북에서 남으로 오시는 것도 평범한 인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뭔가 비극의 남주인공 같은 드라마 같은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그렇지만 계속 이렇게 살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버텨오셨을까 이런 생각이 그래도 뭐 주변에 그 정의로운 언론인들도 계시고 네. 그리고 뭐 좋은 분들이 그래도 많이 있어서 변호인을 잘 만나신 것 같아요. 네, 변호사님들이 제일 고생을 많았죠. 그리고 또 저의 또 버티는 목이 돼주는 또 가족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 버티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인터뷰도 더 이상 하기 싶은 마음이 없고요. 노출되는 것도 너무 싫어요. 왜냐면 저희 가족이나 저희 아이들에게 미안하거든요. 뭐 좋은 일도 아니고 맨날 이렇게 뭐 어떻게 보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검찰 기관을 제가 계속 그 사람들이 질타하고 그 사람들이 욕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때로는 맞나 하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같은 목소리로 재발 방지 대책이나 처벌이나 그리고 사과를 요구했지만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저도 사실 지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더 잘 된다? 이건 정말 피해자의 받아야 될 고통을 단 한 번도 고려해보지 않은 인선인 것 같아요. 이번 인선이. 그래서 너무 충격이 크고요. 이것 또한 우리 국민들과 대한민국에 주는 또 다른 메시지고 정말 역사에서 되돌아보면 정말 잘못된 오명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선생님께서 끝까지 오름을 내쳐주시고 사실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애써주신 부분 되게 감사드려요. 동생분은 어떻게 좀 잘 동생은 사실은 국정원 수사관들이 최초의 여동생을 조사했던 그 수사관들이 있어요. 네. 폭행을 가했고 해요를 했던 그 수사관들이 아주 최근에 이제 기소가 돼서 정말 사건이 이제 있은 지 7, 8년이 됐는데 이제 와서 기소를 했고 그 기소된 사건의 중요한 증인이고 채택돼서 사실은 그 수사를 협조하고 있고 증인을 채택해서 지금 재판 다니고 있는 상태예요. 그것도 얼마나 스트레스실까? 그래 동생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찰나에 지금 그런 사이에 또 자기를 최초로 조사했고 자기 진실을 받아주지 않았던 해유했던 검사가 또 새 정부에서 또 이런 공직기관에 또 발탁돼서 어떤 중책을 맡는다고 하니 처음에 연락을 드렸을 때 동생도 너무 많이 놀래서 근데 동생은 워낙 연약한 여자이다 보니까 많이 울었어요. 마음이 여리신 것 같아요. 도저히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나.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착하게 살고 남한테 피해 주지 말고 살아야 복받고 좋은 사람이 된다고 우리는 배웠잖아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은 독하게 살아야 되고요. 남을 딛고 올라서고 피해를 줘야 더 큰 사람이 되는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런 사실에 너무 슬프고
애 키우는 진짜 뭐 어른으로서 아이들한테 바로 커서 큰 사람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 어떻게 방향을 뭐라고 얘기해 줬지 참 가슴이 아프고 현실이 지금 우리가 21세기도 시작한 지 이제 한참 오래됐는데 뭔가가 지금 후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선생님 여기서 사실 이 부분을 여쭤볼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혹시 종교가 있으실까요? 예, 저는 카톨릭에서 지금 그 카톨릭 복지 재단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사실 이제 저희는 이제 개신교 교회 개혁을 많이 하는 있습니다. 단체인데 사실 개신교 내부에서는 보수교회에서는 이런 뭐 그 흔히 뭐 빨갱이 색출 수시로 일어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교회에서 더 해소되지 않고 뭔가 이어온 것들이 계속 현 정부에도 저는 이제 차기 정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좀 사실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사실은 그런 부분이 제가 한국에 왔을 때부터 가장 가슴 아팠던 부분일 때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어떻게 보게 되면 대한민국이 한반도는 한 민족이에요. 뭐 북한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을 동정하고 그런 부분에서 나쁜 건 나쁘고 좋은 건 좋다고 얘기한다고 그게 빨갱이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자기 민족에 대한 그런 뭐 사랑과 그 어떤 배려심이나 동정심에서 나온 부분이거든요. 그걸 그지 편갈리게 해가지고 색깔로 내는 거는 정말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명 북한에 있는 정권이나 정치적으로는 잘못돼도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 나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인도적으로 도와주고 인도적으로 우리가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에는 분명히 같이 해야 됩니다. 그 초반에 사실은 저희 가족이 없잖아요.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혈을 단신을 한국에 왔다가 이제 동생을 한국에 데려오게 됐고 그래서 이런 사건을 겪어보니까 사실은 구치소에서 수감됐을 때 영치금이 10원짜리 하나 없었어요. 굉장히 그 우편 한 장 받는데도 정말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 주더라고요. 넌 가족도 없고 가족도 그러니까 거기 있는 그 수감된 사람이 너 얘기하는 게 너가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편 한 장을 빌려주게 되면 이걸 네가 갚을 능력이 되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우표 한 장 그냥 주면 되지. 근데 그렇진 않아요. 거기서.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한국에서 10년 가까이 살았고 우편 한 장 주면은 그 10배를 20배도 갚여. 왜냐하면 누구한테 편지를 써야 되니까. 그때 제일 처음으로 제가 편지 쓴 게 그 구윤회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목사님은 제가 그 대학교 때부터 인연이 돼서 같이 이렇게 가깝게 지내던 분이거든요. 지금도 그분 교회에 가끔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분한테다가 억울한 부분과 변호사를 선임하고 인권단체에서 좀 도와달라고 편지를 썼어요. 예, 그랬었는데 그 참 뭐라고 할까 그때 제가 구치소에 수감됐을 때 워낙 그 전에 국정원에서 댓글 조작 사건이 있었잖아요. 댓글 조작 사건이 있으면서 갑자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 터지면서 모든 댓글 조작에 대한 여론을 다 그때 다 어떻게 보게 되면 다 잠재울 수 있는 사건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건이 이미 소문나 있으니까 구치소에서 수감됐을 때 사람들은 저 사람은 아주 나쁜 놈이다. 구치소에서마저도? 왜냐하면 뭐 북한에 자기랑 똑같은 처신인 북한에 있는 친구들이 가족들이 그 사람들이 정보를 북한에 넘겨서 그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나로 인해서 잘못됐을 거다. 그런 결론을 내리더라고. 그러니까 엄청 나를 욕하고 막 일주일에 한 번밖에 샤워를 안 가는데 막 날 보고 뭐 옆에 있는 존폭처럼 생긴 분들이 막 벽 타보라. 너는 이제 벽을 타보라고요? 특수강점 출신이니까 벽을 타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벽 타보라. 막 강압적으로 하는데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고 정말 매일과 같이 교도관이나 이런 분들이 제가 억울하다고 얘기했는데 그분들의 얘기는 여기 들어온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독방에서 독방도 다른 사람 독방하고 제가 좀 달랐어요. 저 독방에는 카메라가 있었거든요. 24시간 감시를 24시간 동안 저를 감시하고 그랬었어요. 참 너무나 힘든 시간을 내가 보냈는데 그때 편지를 보냈는데 뭐 회신이 왔나요? 아니 그 구윤회 목사님께서 그때 그 이제
그 제가 활동하던 데가 이제 천주교에 있는 영한울이라는 청년 모임인데 거기에 담당하고 있는 신부님도 찾아가셨고 그러니까 천주교 인권위원회라든가 네. 그리고 뭐 관련 뭐 이제 변호사라든가 만나서 네. 그때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사실은 저는 피해자지만 저를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들도 피해자예요. 왜냐하면 서울시 공무원 간첩이라고 나왔을 때 얼마 많은 사람들은 서울시를 질타하고 대한민국에서 왜 탈북자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그렇게 위험하게 만들었냐. 어떻게 보면 사회를 공포로 만들었던 그쵸. 사람들, 북한을 더 중요하게 만들었던. 그쵸, 북한을 근데 심지어 만들고, 그때 나왔던 그렇죠. 그때 나왔던 쏟아졌던 수많은 그 기사 내용들이 이미 사람들 마음에는 서울시에 간첩에 침입한 적이 있다고 많은 어르신들은 그 정도 인식이 이미 끝났어요. 어르신들 중에도 지금 네.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요. 왜냐하면 네. 이거 그 무죄가 판단되고 그 후에 조작되고 이런 부분들이 방송에서 그렇게 많이 안 달아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시다시피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채널이 따로 있는데 그쵸. 특히 채널 A나 TV조선에서는 이런 내용을 잘 안 달아줘요. 심지어 제가 그렇게 많이 인터뷰를 하고 기자회견을 해도 이번에 그 이시원과 관련된 인사 문제도 유일하게 TV조선하고 채널 A에서는 별로 달아주지 않더라고요. 네. 거기다 요즘에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들이 일관성은 있어요. 그리고 문제 유튜브 채널들 그런 데서는 계속 북한에 대한 혐오만 이렇게 제공시키고 그렇죠. 있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뭐 탈북하신 북에서 오시는 분들이 종교단체 지원을 받아서도 많이 오시잖아요. 그렇죠. 종교단체 지원을 받고 오는 사람들이 거의 엄청 많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뭔가 이렇게 미래 먼저 온 어떻게 보면 통일을 위해서 준비된 분들이라고 하면서도 사실 교회 내에서 그런 어떤 북한에 대한 가짜 뉴스라든지 혐오나 이런 거를 어마어마하게 퍼뜨리거든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데 특히 이제 사실은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지만 꼭 그런 북한에 대한 나쁜 부분만 골라서 얘기하고 좀 그거를 좀 과장해서 얘기하고 그러게 되면 또 그거를 또 주문을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 과하게 얘기하게 되면 많이 불러주잖아요. 아 그렇죠. 예, 만약에 그 원하는 주문대로 얘기를 안 하게 되면 많이 안 불러주니까. 뭔가 자극적이고 그렇죠. 뭔가 이렇게. 그러면 그런 거 하는 데 대한 대가가 또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참 만약에 페이가 없었다면 만약 그에 대한 대가를 안 주고 순수하게 자기 마음이 우러나서 그런 데 와서 간증을 한다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순수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질이 북한이 어렵고 힘들고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죽어나가고 이런 부분이 없는 건 사실을 지어낸 건 아니지만 그지 그 모든 사실이 본인이 체험한 것 마냥 과장해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그 의도나 그런 거에 있어서 페이를 받는 데 부분에서 순수하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예. 아무래도 한국교회의 어떤 물량공세적인 어떤 그런 선교 방식 이런 걸 좀 같이 함께 지적하신 것 같고 선생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북한에서 꽤 이제 엘리트 출신이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사실 이 질문들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냥 왜 왔냐고? 굳이. 근데 저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저 북한에 있을 때 병원에서 근무를 했었고 저 의사였었는데 그 근무할 당시에 실질적으로 연약한 북한의 경제력과 의약품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죽어가고 정말 주사가 몇 대만 있으면 살릴 수 있는 경황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사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통스럽고요. 네. 그리고 북한에서 의학을 배우고 그때 당시에 한국과 이제 북한이 많이 좋아졌을 때 앞으로는 앞으로는 한국하고 북한이 더 좋아지겠구나. 그러면 북한의 의학을 이미 배웠고 내가 만약 한국에 가서 한국 의학을 배우게 되면 분명히 남북한의 의학 기술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고 저희 동기들은 내가 한국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병원에 진출할 때 있을 때는 이미 그 사람들은 일선에 있으니까 동기들과도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사실 꿈을 가지고 한국에 온 거예요. 저는 그 하나였어요. 네. 그래서 국정원에 들어왔을 때도
나는 여기 와서 딱 한 가지 목표밖에 없었다. 의대를 가야 되겠다. 의대를 가서 나는 의사가 돼서 꼭 북한에다가 생각 같아서는 한국에 있는 최신 기술을 북한에 가져가서 그거를 최초로 어떻게 나눌 수 있고 병원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의 의학 기술이 너무 연약하고 사람은 제일 중요하게 사람 목숨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고 생각하고 왔는데 문제는 한국에 있는 의학 체계나 북한의 의학 체계가 너무 많이 틀렸고 특히 이제 그 배움에 있어서 한국에서는 거의 이제 미국에 있는 기술이나 영어를 많이 교재를 쓰고 있잖아요. 북한은 그와 달리 이제 다 이제 러시아에서 번역된 자료만 쓰거든요. 그래서 영어 시험에서 매번 좀 안 좋은 점수를 받고 결국에는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뭐 하고 다른 공부를 좀 더 해서 제가 2011년에 이제 서울시에서 최초로 이제 탈북자로서는 공무원으로 이제 취직을 한 거죠. 사실 그때도 공무원을 갈 건가 아니면 일반 회사, 무역회사나 아니면 이런 데에서 가서 돈을 많이 벌거나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저를 상담해 주신 교수가 탈북자로서 최초로 공직기관에서 서울시에서 그래도 일을 한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네가 처음에 가지고 생각했던 그 의학 계열이나 정부 차원에서 북한하고 어떤 그 연결하는 역할에서 중요한 역할을 네가 할 수 있으니까 돈을 버는 것보다 그래도 공직기관의 시작이 너한테 훨씬 좋다고 조언을 받고 사실은 가게 됐는데 그 한 1년 한 10개월 정도 다녔었나?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저 나름대로. 그리고 뭐 이제 그 MBC인가 해서는 통일열차라든가 이런 여러 이제 기사라든가 프로그램에 소개도 됐거든요. 그 소개됐던 것이 아마도 제가 너무 튀다 보니까 그 간첩 조작의 재료가 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다 클릭이 됐군요. 저 사람 뭐 이렇게. 그 탈북자에서 최초 1호로 들어간 자체가 그런 면에서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유, 참 저도 굉장히 사과드리고 싶어요. 사과 받아야 할 때 사람한테서 받아야 되는데 태어난 죄로 제가 남한에서 태어난 죄로 사실은 정치인들은 입에만 통일을 하고 싶다고 해야지 마음은 통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요. 현 정부가 노력을 많이 했지만 아쉬움 많으시죠? 대북관계, 남북관계 너무 아쉬움 많죠. 현 정부가 이제 처음에 이제 북한하고 비약적으로 이제 아주 빠른 속도로 이제 발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모든 게 어쩌면 보여지는 거였고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쉬워요. 북한에 설사 뭐 유엔에서나 미국에서 통제하게 되면 막 물자나 이런 것들이 지원 안 되더라도 지식인이나 연예인이나 연예계나 예술계나 충분히 북한하고 교류를 할 수 있고 진출할 수 있고 왕래하는 것만 해도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큰 산을 하나 넘은 거가 되거든요. 다시 원점을 돌아왔고 지금 새로운 정권이 바뀌는 지금 시점에 북한에 또다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미사일이나 이런 도발을 하니까 다시 국냉전이 됐어요. 사실은 지금 세계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이제 모든 것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남북 관계도 또다시 이렇게 되게 되면 냉전 같은 관계를 유지하면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나 국민들에게 너무나 큰 타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선 뭐 외국 자본들부터.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은 간접적으로 그걸 보고 경제가 어떻게 파견되고 거기에 남아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 너무 많이 체험을 했거든요. 우리는 북한하고 뭐 전쟁이 안 일어난다고 해도 사실은 불안한 부분은 해소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참 걱정이 큽니다. 참 선생님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힘내는 것보다 그냥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 버티고 있고 그냥 어쩌면 버티다 보게 되면 좋은 날이 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살았는데 더 캄캄하네요. 아까 정치인들은 말로만 통일을 얘기한다라고 하셨는데 너무 공감이 되고 정치인들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그렇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렇게 말로만 통일을 외치는 사람들한테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입으로 말하지 말고 가슴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가슴에서 머리에서 그 어떤 그 진심으로 이 한반도의 통일을 주문하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런 걸 좀 조금씩 보여주고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북한이 뭐 사람들 북한 정권이 여러 가지로 안 좋은 건 있는 건 분명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질타하고 욕하고 배척하고 그런다고 달라져요? 절대로 안 달라집니다. 본래 그런 거예요. 예를 들게 되면 우린 가족에서 동생은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 어떤 뭔가 이제 성격도 안 좋아요. 그걸 매일 패고 때리고 질타한다고 안 변해요. 오히려 우리 사람들 많이 얘기하잖아. 그걸 더 더듬어주고 사랑해주고 뭔가 가르쳐주고 뭔가 함께하게 되면 그 동생도 뭔가 같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약간 비유가 좀 약간 그러게 돼서 조금 죄송하긴 하지만 제 생각도 그렇게 드는 게 북한을 계속 욕하고 잘못된 부분을 계속 끄집어내고 그걸 혐오감을 만드는 것보다 그런 부분을 비판하더라도 반면에 민간 교류나 또 이렇게 좋은 문화나 우리 문화로 계속 계승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좋은 것도 같이 섞어서 그러니까 북한이라 하게 되면 무조건 싫다 하면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나쁜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있고 우리는 한 민족이고 같이 가야 되는 부분도 같이 생각하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마지막 부탁입니다. 이시원 검사, 전 검사가 앞에 있다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실까요? 앞에 있다면 좀 부담스러우시겠지만 네, 하시고 싶은 얘기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속 시원하게. 참 오랜 시간이 지났고요. 정말 저나 저 동생이나 너무나 힘든 시간을 겪었어요. 저는 징역을 한 8개월 넘게 살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자는 생각도 여러 번 했고 정말 이를 갈면서 진실을 밝혔고 또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사실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 여러 번 하고 또 그랬을 때도 절망하고 실망하고 정말 아픔이 컸지만 그래도 그렇게 그냥 참고 살았어요. 버틸 수밖에 없으니까. 본인이 스스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피해자들한테 사과를 하고 자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직기강이 뭡니까? 공직기강이 지금. 거기 가실 때가 아니라고 지금 저도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선생님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데서 인터뷰 또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의 어떤 성격에 맞게 종교적인 부분도 좀 같이 좀 여쭤봤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고 기회가 되면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